샬롬, 엘라나는 알고 있다. 9번째. 엘라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화장을 하고 돌아온 이세벨의 뺨에는 발그스레한 분이, 입술에는 립스틱이 얹혀 있다. 물을 마시고 왔어요. 그녀가 말한다. 그러나 물 외에 다른 것도 먹은 게 분명하다.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진 데다 리타가 어느 성당 종탑에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엘라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 진정제를 복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녀는 먹을 생각도 없는 케이크를 자르며 묻는다.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엘라나는 리타의 사망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어느 경찰관이 자기 집 대문을 두들기던 그날 오후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경찰이 그 사실을 알려주기 전부터 엘라나는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이 대문을 두들기면 나쁜 일이 생겼다는 신호죠. 엘라나가 말하자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나는 그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단장을 하고 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용실에 가서 커트도 하고 염색도 하고 제모도 했죠. 리타가 나 대신 미용실에 예약을 잡아두었거든요.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손질이 다 끝나자 바뀐 내 모습을 그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더군요. 무엇보다 그 아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그 아이가 나를 침대에 눕힐 때 내 입가에 거뭇거뭇하게 자란 털이나 지저분한 흰머리가 말끔히 없어졌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입가에 난 털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며 나를 눕힐 때마다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어 댔거든요. 하지만 리타는 달라진 내 모습을 끝내 보지 못했어요.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엘라나는 딸을 다시 보았다. 경찰은 시신 확인 절차를 위해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시체 안치소로 가는 도중에 그 사람들이 내게 알려주더군요. 따님이 성당 종탑에서 목을 베 자살했습니다, 부인. 그 아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요. 내가 말했죠. 가서 보니 아이의 목 주변에 밧줄 자국이 아직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살갗은 자줏빛으로 변한 데다 올이 부러진 황마 밧줄이 긁혀 있었죠. 그리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붉어져 있고 혀도 빼물고 있었어요.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죠. 몸에서 똥냄새가 나더군요. 검사관 말에 따르면 운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운이 따라주면 목뼈가 부러지면서 곧장 숨이 끊어지는데 그 아이의 경우 목뼈가 온전하더래요. 그러니까 질식에 의해 천천히 죽었던 거죠. 목을 매 질식으로 죽은 사람들은 보통 발작을 일으키다. 난 전혀 몰랐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엘라나가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자 차가 빨대를 타고 올라온다. 그녀는 같은 동작을 2차례 더 반복한 다음 말을 이어간다. 그게 딸 아이한테서 난 마지막 냄새였죠. 이세벨은 그녀를 바라본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몸을 약간 움직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사람들은 리타가 자살했다고 해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엘라나가 말한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이사벨이 묻는다. 난 그 아이 엄마니까요.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그 아이는 비가 오는 날이면 성당 근처에도 가지 못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세벨은 그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엘라나를 멍하니 바라본다. 그리고 엘라나의 물음에 답하는 대신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생각나는 대로 묻는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시겠어요? 아니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엘라나가 대답한다. 그러자 이세벨도 물러서지 않는다. 차가 식었을 거예요. 따뜻한 걸로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요. 이세벨은 자기 잔에 차를 따라 붓고 찻잔으로 손을 따뜻하게 하더니
스푼으로 저으며 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그러고는 한 모금 마신다. 나는 그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단서를 찾아 달라고 졸랐어요. 엘라나가 말한다. 그러면서 아베야네다 형사에게 용의자 명단까지 작성해 주었어요. 아베야네다 형사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딸 아이가 죽던 그날 용의자 명단에 있던 이들은 모두 다른 장소에 있었더라고요. 이제는 그 명단에 포함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 나더러 그만 포기하라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아베야네다 형사도 그런 말을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딸을 죽인 자가 명단에 없다면 그건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인자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 딸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사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집히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증거와 그럴듯한 범행 동기, 날짜, 사실, 실마리 등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엘라나는 입가로 흘러내리는 침을 닦고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에 발끝 모양 다리를 멍하니 내려다본다. 숨이 찬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이렇게 많이 한 적 없었다. 이세벨은 기다린다. 그녀는 엘라나에게 그 다음 말을 재촉하지 않는다. 그녀의 침묵을 깨뜨리거나 호흡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녀에게 얼마간의 여유를 준다. 잠시 후 엘라나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힘이 생긴다. 그녀가 말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잘 헤쳐나가려면 몸이 필요해요. 보다시피 나한테는 제대로 된 몸이 없잖아요.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는 어디 여기 오기도 벅차니까 말이죠. 오늘은 그렇다 쳐도 내일은 움직일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파킨스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세벨이 분명히 말한다. 난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내 몸을 지배하는 건 그 여자 망할 년의 병이니까요. 말이 험하게 나왔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이세벨은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더는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다고요? 엘라나도 애두를 것 없이 바로 대답한다. 빚을 청산하려고요. 빚을 청산하려고요. 이세벨은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말을 똑같이 따라한다. 그녀는 엘라나를 빤히 보며 말한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세벨이 신경질적으로 웃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는 듯이 머리를 세차게 흔든다. 언젠가 부인이나 따님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한다. 이번에는 엘라나가 묻는다. 그럼 나를 도와줄 건가요? 이세벨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엘라나는 설명하려고 한다. 그때 진 빚을 갚을 건가요? 이세벨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 가는 대로 몇 걸음 걸어간다. 그러고는 아까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엘라나를 바라본다. 대체 무슨 빚을 말씀하시는 거죠? 엘라나 부인? 알잖아요. 그녀가 대답한다.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이세벨이 말한다. 그러자 엘라나는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20년 전 그날 일을 떠올려 보면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우리 딸 아이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당신을 도왔고 구해 주었어요. 그날 우리 딸 아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 엄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당신을 도와주러 갔던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그날 일로 채무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고 싶을지도 모르죠. 사실 나도 이제 와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부담감을 이용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몸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엘라나가 말을 멈춘다. 그녀로서는 이미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셈이다.
따로 질문을 던진 건 아니지만 조용히 대답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세벨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두 여자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엘레나는 하던 말을 계속한다. 내 딸 덕분에 당신도 딸을 가졌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준 사진에서처럼 매년 연말마다 가족을 다정히 안고 새해를 축하할 수 있었고요. 나에 비하면 당신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내게는 이제 안아줄 사람조차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딸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많이 안아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그 아이는 이미 죽어서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으니까요. 남편의 입버릇처럼 말했듯이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아무튼 더는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요. 그녀는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자가 그녀의 혀에 검은 마술을 뻗치면서 딸이 말이 어눌해진다. 그네가 무슨 말을 해도 마디마디가 뒤엉키면서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변해버린다. 이세벨은 그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다. 이세벨은 자기 찻잔에 다시 차를 따라 한 모금씩 마시면서 그녀를 바라본다. 그러나 그녀에게 선뜻 말을 건네지는 못한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기로 마음먹는다. 고양이는 엘라나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소파로 뛰어 올라오더니 등받이를 따라 걸어 다닌다. 이세벨은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으로만 녀석을 쫓는다. 그녀는 고양이가 맞은편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말하고 있는 이를 성가시게 군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대신 쫓아내주고 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 이번엔 고양이 때문에 귀찮지 않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이세벨은 가만히 고양이를 보다가 엘라나를 20년이 지난 오늘 과거의 빚을 정산하기 위해 대문을 두드린 한 여자를 바라볼 뿐이다. 물론 이세벨은 그 빚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 두 여자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빚을 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이세벨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 우선 가슴에 처박힌 것이나 다름없는 엘레나의 머리, 앞으로 기울어진 몸통, 심하게 굽은 등을 본다. 그러고는 침에 젖어 축축해진 손수건을 꼭 움켜쥔 채 무릎에 올려놓은 두 손과 왼쪽으로 흰 몸을 본다. 그리고 진흙이 묻은 구두에 주글주글한 주름이 진 치마를 본다. 이처럼 엘라나의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봄으로 보았음에도 그녀는 말한다. 엘라나 부인, 미안하지만 저는 부인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녀는 평생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이때를 위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미리 준비해 놓기라도 한 것처럼 차분하게 말한다. 제가 부인의 따님을 죽였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라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휘둥그레 휘뜨며 온몸을 벌벌 떤다. 지금 그녀를 떨게 만드는 것은 그 여자가 아니라 이세벨이다. 아침 일찍 엘라나가 만나려고 찾아 나선 저 여자,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자기가 그녀의 딸을 죽였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저 여자 말이다. 엘라나는 자기도 모르게 벌벌 떨고 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이세벨은 속내를 솔직하게 덜어놓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혀야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껏 살면서 그 어떤 신이나 주술사에게 심지어는 아무 별한테나 대고 부인의 딸을 죽게 해달라고 빌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죽고 만 거죠. 엘라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더구나 보통 때보다 침이 더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 침이 그녀의 눈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르르 떨지만 울지는 않는다. 미안해요.
어머니로서 지금 당신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가고도 남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은 아니에요. 난 그녀를 죽였지만 그 일로 감옥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난 생각으로 그녀를 죽였으니까요. 난 그녀가 죽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이야기 한 번 나눠본 적도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이 그녀를 죽인 거예요. 물론 그녀의 목에 밧줄을 감은 건 다른 사람이었겠지만 난 그녀를 죽였어요. 그녀가 거리에서 나를 발견하고 당신의 집으로 끌고 간 그날 오후에 나를 죽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나는 그녀의 손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날 오후 기억나세요, 엘라나 부인? 그러나 엘라나가 대답한다. 당연히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났다면 내가 여기 올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이세벨. 나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통 알 수가 없어요. 엘라나는 그녀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빚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엘라나 부인. 이세벨이 대답한다. 심지어 누가 누구한테 빚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엘라나가 묻는다. 그런데 손수건으로 입가를 훔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마지막 말이 끈적끈적한 침에 섞여 뭉개지고 만다. 두 여자가 잠시 침묵을 지키는 동안 고양이가 둘 사이로 오간다. 이세벨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탠드에 불을 켠다. 엘라나는 지금 굳이 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제가 따님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았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삶을 살고 또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삶을 사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를 그날과 그날 오후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요. 우스운 일이죠. 엘라나가 말한다. 리타는 성격이 급해요. 아니 성격이 급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내 딸 아이의 급한 성격 덕분에 딸을 갖게 된 거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굳은 일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이세벨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나선다. 저는 그 격언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부인이 말한 좋은 일과 굳은 일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부인의 말이 옳다고 쳐요. 그럼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굳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굳은 일을 겪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당신네들은 또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여간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데 선수라니까요. 엘라나가 그녀에게 말한다. 그건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부인, 저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이세벨이 말한다.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엘라나가 그녀의 말을 고쳐준다. 전 절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렇지만 이세벨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다. 아기를 품에 안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일단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을 때 당신은 엘라나가 말을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세벨이 앞질러서 말한다.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가 없었어요. 젖이 전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엘라나가 말한다.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아무튼 전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은 모두 내가 엄마가 되기를 원했지만요. 우리 남편, 그의 동업자, 당신의 따님 그리고 당신까지 모두 다요. 내 몸이 9달 동안 계속 부풀어 오르더니 마침내 홀리에타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절대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엄마의 품에 안겨 살 수밖에 없었죠. 이세벨이 말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엘라나가 그녀의 말을 자르고 나선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아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아이는 여기 당신 집에서 살고 있고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이는 나를 엄마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세벨이라고 불러요. 다 알면서 다 알아서 일부러 그러는 거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는 할 만큼 다 했어요. 엄마로서의 역할은 다 했죠. 밥도 해주고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옷도 사주고 생일마다 파티도 열어주었으니까요. 심지어 유별나다 할 정도로 아이를 사랑해 주었어요.
홀리에타는 아주 착한 아이라서 쉽게 사랑해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 딸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나와 달랐죠. 아이를 정말 예뻐했으니까요. 그는 언제나 아이의 아버지였고 어떤 면에서 어머니 노릇도 했어요. 가족 사진을 찍어 연말마다 보낸 것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이와 함께 병원과 이런저런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동업자는 홀리에타의 대부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아이의 부모인 셈이죠. 그들에 비하면 저는 좀 다른 존재, 뭐랄까 아직 적당한 이름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굳이 말하자면 친구나 이웃사람 아니면 룸메이트 혹은 여행에서 만난 동행처럼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대하는 존재라고나 할까요? 우리 사이는 그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행길을 함께는 동반자인 셈이죠. 그렇지만 저는 엄마가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저는 엄마가 아니니까요. 엄마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엘라나 부인, 제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엘라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그저 전에 없이 심하게 떨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앞에 앉아서 자기에게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저 여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레보도파 도파민, 그 여자 망할년의 병, 미트레 페인티 신코데마요, 모레노, 반피엘드, 라노스 루프 경마장. 그녀는 이름들을 되풀이하다가 순서를 바꾸는가 하면 아무 의도 없는 말을 뒤섞기도 한다. 마치 기도하듯이 정신없이 읊조리는 와중에 이세벨의 말이 들려온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겨도 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부인도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세벨은 벽난로로 다가가더니 남편과 딸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엘라나에게 다가간다. 이게 우리 전부예요. 달랑 사진 한 장.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은 순간의 모습에 불과하죠. 엘라나는 아까 이미 본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자기가 뭘 오해했는지 곰곰이 따져본다. 어쩌면 저 사진 속 이세벨의 미소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가슴 아래로 발장을 끼고 있는 걸 보아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 같기도 하다. 또 그녀의 시선이 뒤늦게 카메라를 향한 것에도 모종의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다른 장소나 다른 시간에 있다 온 사람처럼 다른 이들보다 늦게 찰칵 소리가 난 후에야 카메라를 본 듯한 표정. 엘라나는 사진을 소파에 내려놓고 일어나려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녀는 아무 성과도 건지지 못한 이 집을 한시바삐 떠나고 싶다. 왔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가고 싶다. 오에로스, 리베르타로드, 경마장. 하지만 더 외울 수가 없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어서 순서가 자꾸만 틀린다. 일어서 기도 힘든 마당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한다. 이세벨이 다가와 묻는다. 도와드려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엘라나가 대답한다. 그냥 기다려야 해요. 그럼 기다리세요. 전 별로 급하지 않으니까요. 여자가 말한다. 그러자 엘라나도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럼 여기서 나랑 같이 기다리도록 해요. 이세벨이 그녀를 빤히 보며 말한다. 우리 둘이서 이미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두 여자 사이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엘라나는 이세벨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엘라나는 그녀가 무엇을 보는지 알고 있다. 엘라나는 자기를 훑어보고 있는 여자의 다리를 유심히 살펴본다. 그녀의 다리에는 가느다란 파란색 핏줄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이세벨은 이 일을 눈치채고 재빨리 다리를 옆으로 돌린다. 모든 게 너무 다르군요. 엘라나가 말한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도 다르고 내가 여기 당신의 집에 오려고 마음먹었을 때하고도 너무 달라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세벨은 엘라나의 눈을 똑바로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엘라나는 그녀의 눈길을 피한다. 그러자 이세벨도 억지로 그녀와 눈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구부려졌던 허리를 펴며 말한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거나 부인은 여기 오셨을 거예요. 당신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혼란스럽네요. 엘레나가 다시 말한다. 그러고는 뭘 찾는지도 모른 채 거실을 쭉 둘러본다. 이세벨은 그녀 앞에 있는 의자에 다시 앉는다. 그날 오후 따님이 제게 그러더군요. 낙태를 하면 내 머릿속에서 아기가 울부짖는 소리를 평생 듣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정작 따님은 낙태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면서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 했던 거예요. 말해준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 스스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따님이 세상을 뜨기 전에 만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 따님이 길거리에서 토하고 있던 나를 끌고 집으로 데려갔던 그날 오후부터 매일 내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말이죠. 엘라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어떻게든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 앞에 있는 여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녀는 어렴풋하게 들려오는 말소리를 알아듣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하고 얼굴을 찡그린다. 하지만 이제는 이세벨이 하는 말의 앞부분만 들린다. 말이 들리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그녀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들을 텐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여자가 낙태를 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엄마가 되고 싶지 않던 여자가 결국 엄마가 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는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엘라나 부인. 물론 아기에게 줄 젖이 나오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죠. 그리고 아이가 제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럴 때면 조막 한 손을 잡아주기만 하겠지만 사실은 아기를 만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아기를 안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따뜻하게 해주고 꼭 안아주면서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제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마저 느껴져요. 모든 사람들 좀 안다고 말하는 이들은 여자라면 반드시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잘라 말하니까요.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이마에 맺힌 땀을 손으로 쓱 문지른다. 엘라나는 똘똘 뭉친 손수건을 꽉 움켜쥔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뜻 손수건을 건네주지는 못한다. 침을 닦느라 걸레처럼 되어버린 손수건을 그녀에게 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던 부인의 따님처럼 자기도 엄마가 되지 못했으면서 내 몸을 마치 자기 것처럼 함부로 대하던 댁의 따님처럼 부인도 똑같은 우를 범하시는군요. 오늘 부인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20년이 흐른 지금 그때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이세벨은 그녀를 빤히 노려보고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당신은 제 몸을 이용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엘라나가 말한다. 불과 몇 분 전에 제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셔야 해요. 부인, 당신을 보고 나니까 되려 혼란스럽다고요. 그럼 부인, 우리 집에 왜 오신 거죠? 할 말 있으면 어서 하고 가세요.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엘라나는 지금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리가 떨듯이 흔들거리는 것을 보면 울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제 상대방에게 여유를 줘야 하는 쪽은 엘라나다. 그녀는 다시 카펫을 내려다본다. 이세벨의 발이 서로 어루만지듯이 가볍게 스친다. 이제 엘라나의 시선은 여자의 발을 떠나 고양이를 찾는다. 하지만 녀석이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무슨 말이라도 해서 오해를 말끔히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일로 온 게 아니라고. 자기는 어떤 범행을 저지르려고 온 게 아닐 뿐더러 평생을 살면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어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른다. 그녀는 더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는 이세벨이 말을 꺼내야 할 차례다. 그녀는 여전히 흐느끼면서 같은 질문을 세 번째로 던진다.
둘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말이다. 우리 집에 뭐 타러 오신 거예요? 엘라나는 듣기 싫은 울음소리를 지우기 위해 이세벨이 던진 말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낸다. 흐느끼면서 하는 말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가운데 왕 레보도파 도파민 거리 이름이 뒤에서 앞에서 뒤로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중간에 실수를 범하고 만다. 그녀는 몇 이름을 빼먹었을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더 많이 건너뛰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기도하듯이 이름을 읊조리지만 곧 정신이 멍해진다. 이세벨의 울음소리 때문에 집중해서 이름을 외우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녀가 던진 또 다른 물음에 엘라나의 마음을 더 어지럽힌다. 어떻게 따님이 자살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날 비가 왔으니까요. 엘라나가 버럭 화를 낸다. 우리 딸이 비에 치면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혹시라도 자기한테 번개가 떨어질까봐 늘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성당 근처에는 절대로 안 간다고요. 이세벨이 그녀의 말을 고쳐준다. 절대로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전형덕스럽게 하고 말죠. 엘라나는 갑자기 머리로 열이 몰리면서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녀는 당장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한다. 아니 그녀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다. 우선 앞에 앉아있는 저 여자를 한 대 때리고 어깨를 자꾸 흔든 다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소리 지를 것이다. 닥쳐. 당장 닥치지 못해.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이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나갈 수도 없으니 말이다. 그녀는 자기가 쳐놓은 덫에 걸려 거기 그 집에 갇힌 채 이세벨이 하는 말을 저주처럼 들을 수밖에 없는 신세다. 하지만 이 상황을 돌이킬 수도 피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자 서서히 열이 가라앉고 몸도 편안해진다. 그녀는 고개를 수그린 채 구부정한 자세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는 여자로 돌아간다. 이세벨은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고 그 손을 치마에 쓱쓱 닦는다. 그러고는 이제 더 흘릴 눈물도 없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예전이라면 저는 결코 낙태를 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을 거예요.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만 했을 뿐이니까 말하자면 몸이 아니라 머리로 결심했던 거예요. 몸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아기가 생겼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양성이 나왔더군요. 그제야 저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세벨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헬라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러자 이세벨이 하던 말을 계속한다.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보통 그 두 가지를 그냥 혼동하도록 내버려 두죠.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걸 알았을 때 내 몸속에 들어있는 게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만 했어요. 엘라나는 땀이 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축축한 손수건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진다. 이세벨이 그녀에게 말한다. 의사들은 파킨스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언어로 그래프와 차트 등을 동원해서 수차례 걸쳐 부인에게 말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인 몸에 들어오고 나서야 그게 무엇인지 실제로 알게 되겠죠. 고통, 죄책감, 수치심, 굴욕감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도 못해요. 그런 건 살면서 겪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삶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인 셈이에요. 이세벨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본다. 엘라나도 밖을 볼 수 있다면 파릇파릇한 새싹이 움튼 나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 그저 창문 너머 이세벨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아시겠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결혼했을 때 우리 둘은 모두 총각 처녀였어요. 첫날 밤에 사랑을 나누려면 그에게 몸과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군요. 결국 우린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아주 난폭하게 굴더군요. 앞으로 당신을 알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바람에 몸은 며칠 동안이나 멍이 들어 통증이 심했어요. 그리고 통증은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그날 밤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는 제가 임신할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더는 제 몸에 손을 대지 않았죠.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엘라나로서는 벌어진 가랑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자기 몸의 고통보다 훨씬 더 거슬리는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손짓한다. 남편은 언제나 동업자와 함께 나돌아 다녀요. 함께 여행도 가고 한마디로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죠. 그는 홀리에타 대부로 삼았을 정도니까요. 저기 벽난로 위 사진에서 홀리에타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벽난로 쪽으로 가서 사진을 집는다. 잠시 사진을 보더니 엘라나가 앉아있는 곳으로 가져온다. 엘라나는 사진을 들고 본다. 그 남자예요. 이세벨이 말한다. 두 여자는 다시 침묵에 잠긴다. 엘라나는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사진을 찾는다. 이세벨이 자리를 비운 사이 봤던 사진, 올리에타와 아버지가 두 여자의 어깨에 팔을 누르고 있는 사진 말이다. 그녀는 두 사진 액자를 보게 이세벨에게 건네준다. 이세벨은 그것들을 보지도 않은 채 다시 벽난로 위에 올려놓는다. 다만 원래 있던 각도와 간격에 맞게 맞춰서 놓는다. 남편이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방 안이 너무 어두워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던 게 분명해요. 마르코스가 거기 있었더라면 감히 어쩌지는 못했을 거예요. 뭘 할 용기가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세벨은 다시 엘라나의 맞은편 자리에 앉은다.